네, 그러면은 이제 2022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22년 이제 신논1 이론 플러스 첨삭반 이제 1강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강의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신개념으로 이제 TV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여기다 탭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뭐 표시도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집중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뭐 필요한 거는 이제 판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논1이 원래 이제 2016년 판이 있고, 신논1이 이제 2019 개정 증보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조금 단원이 좀 줄어들고 이제 신논2로 이제 많이 옮겨졌는데, 그래서 신논1 이론 플러스 첨삭반도 거기에 이제 발 맞추어서 6주간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6주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매번 이제 지금 1주차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 테스트 문제를 이제 다음 주에는 이 9시 반에 이제 오셔가지고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문제씩 풀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제가 뭐 여기 칠판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주차예요. 그래서 1주차에서는 OT가 이제 진행이 되고, 2주차는 1주차 테스트, 2주차는 3주차 테스트, 2주차 테스트.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다 점점점 6주차는 그럼 이제 5주차 테스트하면 한 주가 비죠. 그래서 5, 6주차 테스트를 할 건데, 보통 이 6주차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6주차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주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9시 반부터 10시까지 풀어 보시겠죠? 그다음에 6주차는 이제 제가 이제 6주차는 이제 강의가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요 시간을 이제 따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보통은 1주차가 OT는 이제 뭐 그렇게 뭐 간단하니까 보통은 1주차가 강의가 제가 이제 대략 1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건데 조금 일찍 끝날 거고, 6주차가 조금 늦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10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요일에 혹시 수교재를 들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TV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다 메일 주소를 다 적으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메일 주소를 다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A4 용지에다가 따로 첨삭 내용은 자세히 적어가지고 다 각자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 이거는 뭐 인강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강하고 인강하고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 요즘은 뭐 핸드폰 발달해서 바로 이제 핸드폰으로 첨삭 내용 메일 열어가지고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전공하고 다르게 이제 수학교육론은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종이에다가 빨간 펜으로 해봤는데 너무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수교로는 이제 쓸 게 많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타자로 쳐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쭉 하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차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저도 이제 첨삭을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첨삭 분석도 약간 강의하기 전에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수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내내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첨삭을 받고,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수교로는 다 끝내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공 수학에 열심히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교론 같은 경우 이제 뭐 하반기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많이 문제풀이 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월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월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도 좀 이제 많이 못 풀 수도 있고 뭐 틀리는 것도 많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첨삭을 받으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기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좀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컴퓨터로 바뀌면서 아마 진도 자체는 이제 좀 빠르게 나갈 건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판서하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진도가 좀 빠르긴 할 테니까 그럼 이제 강의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거를 약간 이제 기출 같은 거를 좀 이제 반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본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 그런 강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인강이 일단 지금까지는 뭐 인강
으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강은 첨삭을 종강하기 전까지 하여튼 뭐 예를 들어 뭐 4주차 때부터 이제 수강을 했는데 뭐 한꺼번에 다 내셔도 뭐 상관없고요. 종강하기 전까지는 이제 첨삭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직강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직인강 어떤 전환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혹시 뭐 급한 사정이 해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저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지만 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인강으로 돌리셔서 똑같이 인강 메일로 이제 제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이제 첨삭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직인강 전환도 자유롭고 첨삭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메일 주소는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마 강의 계획서에도 나오긴 했는데 혹시 그래도 혹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강의 계획서에 뭐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드래곤 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드래곤으로 보냈다가 뭐 메일이 반송되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DRGON입니다. 그것만, 요건 이제 숫자고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갑자기 메일이 안 오는 사태가, 이제 메일은 보냈는데 제가 받질 못해가지고 첨삭을 못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강의 자료 지금 1페이지 보시면은 그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블로그 주소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게 아마 네이버에 뭐 이경우 수학교육론 블로그 치면 아마 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질문 같은 것도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전공 강의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심대원 팀 전공수학 카페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이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심대원 교수님, 김동희 교수님도 계시니까 누군가는 질문을 이제 빠르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우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 두 개를 나눠 드렸어요. 수학교육의 이해 부분하고 이제 수학교육 철학 이 부분 두 개를 나눠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뭐 항상 말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글이 서술형으로 나오기에는 뭐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뭐 기입형으로는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입형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학교육의 어떤 발달 과정,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달 과정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뭐 정신 도야성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기입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입형이 갑자기 뭐냐? 그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수학교육론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입형은 진짜 용어만 딸랑 쓰면 돼요. 이게 2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점인데 뭐 A, B형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고 뭐 그거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텐데, 어쨌든 기입형으로 했을 때 2점짜리가 총 2문제가 나오고요. 총 5문제가 나와서 24점이 돼요. 전공수학이 총 80점 중에서 수교론이 24점, 그다음에 전공수학이 56점 이렇게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입형은 이제 뭐 용어 같은 거 이렇게 보통 2개 짝지어서 이제 쓰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도 기입형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기입형은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이렇게 적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챕터 2 있잖아요. 그거 몇 페이지를 펼치시면 되냐면은, 자, 챕터 2의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TV는 안 띄울게요. 챕터 2의 6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의 예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할 건데, 뭐 증명에 대한 절대주의 수리 철학 어쩌고 저쩌고서 모범답안 보시면 뭐 직관주의 형식주의 이렇게 그냥 용어만 딸랑 쓰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합쳐서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기입형. 서술형은 보통 B4 사이즈의 4줄 정도 이제 적는 건데 4줄에서 한 6줄 정도 적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공 A, 전공 B 합쳐서 180분인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전공수학, 뭐 여러분들 전공수학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해석학이라든가 대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 푸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특별히 수교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제가 1월부터 이렇게 첨삭을 하느냐, 수교론은 굉장히 중요한 게 답안을 어쨌든 정년돼서 정선해서 잘 적을 필요가 있어요. 막 수교론 답안을 12씩 적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될 여지가 없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막 수교론에 감점의 여지가 없이 1점을 올리다 보면 전공수학 두세 문제 풀 시간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범 답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기출 같은 경우도 오늘 챕터 1과 챕터 2에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딱 맞게 적을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전공 푸는 시간이 너무 이제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이제 논술형은 없어졌어요, 수학교육은. 그래서 서술형으로 할 때 정말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몇 분 정도 걸려야 되느냐 얘기하겠지만, 뭐 수학교육론은 서술형을 7, 8분 정도 쏟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 해석과 쓰는 것까지 합쳐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좀 서술형도 좀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입형이 뭔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교육론 목적이라든가 다시 챕터 1으로 넘어갈 건데, 챕터 1에서는 아마 기입형으로 용어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정신도야성 딱 쓸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배경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교육의 목적에서 첫 번째가 이제 정신도야성인데,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나중에 기입형으로 나와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정신도야성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학이라는 거는, 수학을 지금 페이지가 1페이지죠.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게 막 논리성이라든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사고력 같은 거를 추구하게 되고,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야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 추론 과정은 정신적 능력의 훈련에 적합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수학 교육을 할 만한 목적이 있다,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도야성과 관련된 요인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엄밀성. 자, 엄밀성이 뭐냐? 수학은 굉장히 엄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색종이를 가지고 이제 접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어봐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 딱 반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선 갈라가지고 종이를 접으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뭔가 엄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전에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합동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 반 갈랐을 때, 그러니까 반 갈른다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딱 반 가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엄밀하게 철저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밀성을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 사고에서도 엄밀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막 어떤 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 원인을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고 엄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은 또 중요한 게 간결성이죠. 간결성.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은 좀 전공 수학하면서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정리나 그런 거를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막상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이 간결성이라는 것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 1,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이제 시그마를 배우는데, 자,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즉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K에다가 대입을 해서 1, 2, 3, 점점점 N까지 적은 다음에 이 시그마 기호에 따라서 다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말로 설명하면 두 줄이나 세 줄 정도 판서를 이제 칠판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 기호로 깔끔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결성이라는 건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이나 원리나 정리들은 모두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의미를 여기다가 그냥 의미를 시그마에다가 의미를 그냥 탁 갖다가 넣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1대1 함수 같은 경우죠. 1대1 함수도 우리가 사실 말로 설명하면 1대1 함수는 뭐 이렇게 x의 뭐 원소의 하나당 뭐 y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면 또 많아요. 또 이제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는 뭐 굳이 같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공역의 개수는 더 많아야 되죠. 최소한 1대1 함수가 되려면 같거나 많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려면 막 세 줄 뭐 이렇게 되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수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간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리성이 빠질 수 없겠죠. 수학에서는. 그래서 논리 정연한 추론 과정. 아까 이등변 삼각형 예로 들었는데 단순히 그냥 색종이 반 딱 접어가지고 같게 보이지 않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 같은 거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요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성도 수학에서는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이제 아까 기입형 문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입형으로 쓸 수 있게끔 내용을 잘 머리에 숙지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막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잘 그냥 그 뉘앙스라든가 이 의미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일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에서는 일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덧셈의 교환 법칙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4 더하기 3 이렇게 설명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덧셈의 교환 법칙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반화된 걸 가지고 또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신도야성에 들어간다. 사실 기평으로 혹시 나올 수 있다면 이 정신도야성을 쓰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걸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엄밀성, 간결성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기평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실용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실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용성이라는 걸 그냥 학교 밖에 이제 주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주변에서 뭐 물건을 산다든가 뭐 마트에서 뭘 구매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실용성으로만 한정한다면 뭐 비단 학교 교육의 목적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칙 연산만 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귀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난 후에 거스름돈 계산과 같은 어떤 간단한 문제 상황만이 아니라 뭔가 좀 상품을 구입하기에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약간 좀 수학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30명부터는 이제 단체 할인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학급은 28명인데 이거 고민이 되겠죠. 그냥 30명을 사서 할인을 받는 게 맞느냐 그냥 28명 거를 일일이 사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부등식으로 표현해 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 높은 높이의 어떤 건물의 높이를 재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각도를 잴 수는 있었어요. 각도는 이제 잴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삼각비 같은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높이나 그런 거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도 우리는 실용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얘가 45도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요. 어떻게든 알았어요. 운 좋게 알았다 칩시다. 자, 이 길이도 알아요. 30m라고. 그러면 이 건물의 높이가 30m라고 우리는 탄젠트를 활용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실용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연립방정식 같은 거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이제 연립방정식 같은 거 활용해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실용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죠. 함수 그래프 그려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가장 구입 금액이 싸고 그리고 뭐 매출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다 실용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수학 교육은 또 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수학이 또 중요한 선발 도구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는 실용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수학적 능력이 좀 되면 다른 데서도 좀 능력을 발휘할 것 같다, 뭐 이런 믿음이 있죠. 경험상 좀 인정된다는 주장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수학이 선발 도구로서 좀 적합하다는 거, 어쨌든 OX가 분명하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최근 수능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막 오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어도 수학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좀 되게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어쨌든 참거짓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확실히 수학이 또 중요한 또 평가 도구로서 활용될 수가 있겠죠. 또 변별력도 높다는 점도 좋은 점이고 국가 경쟁력에서도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실제 생활에서 수학이라는 교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육 과정에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인데, 이거는 신논 2 강의를 할 때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용성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무리수의 예를 실제로 찾아봐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무리수 같은 거를 처음 배웠을 때 이제 무리수가 이제 생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무리수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리수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실용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실용성이나 정신도야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입형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같은 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기입형으로 적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어떤 수학 교육의 목적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럼 이제 실용성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이 내용은 오늘 지금 챕터 1 하는 내용은 지금 공부하고 아마 1년 동안 거의 손을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고, 혹시 이제 제가 나중에 뭐 문제풀이반에서 문제를 낼 때도 한 번 더 이제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무리수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용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짧은 변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2라는 거, 그 A4 용지가 210, 297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1대 루트 2 정도 돼요, 실제로. 근데 1대 루트 2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1대 루트 2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210, 297로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원래는 이제 210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뭐 297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그 종이는 1대 루트 2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원주율 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리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무리수의 예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실용성 측면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도 역시 실생활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실용성이라는 측면을 만족시키고 있죠. 그래서 뭐 과일 가게에서 980원짜리 오렌지 몇 개, 자, 이 몇 개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라든가, 뭐 6개월을 지날 수 있는 화물차의 높이는 H, 미터는 4.5m 미만이다, 이를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럼 이제 화물차의 높이 H는 4.5보다 작다라는 부등호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속력과 거리, 속력과 시간 같은 어떤 실생활의 이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에 굉장히 이렇게 잘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실용성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속력, 거리, 속력, 시간 같은 거를 보면은 속력, 시간은 거리잖아요. 그래서 거속시죠. 그래서 시간을 고정하면 속력과 시간이 정비례가 되는 것이고, 거리를 고정하면은 시간과 속력 사이에는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생활의 예를 통해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찾아보는 예로서 수학의 어떤 실용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인데, 요거는 사실 문화적 가치라는 거는 이제 이게 신논 원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구구절절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문화적 가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수학이 막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지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미성은 놀랍게도 요즘은 이제 교육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막 진로 선택이 이제 실용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 선택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로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실용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약간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학군에 대해서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실용 수학.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수학 자체로 난이도를 보자면 조금 쉬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이제 신미성을 느끼고, 이게 대놓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기 이렇게 가로치고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꼭 틀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로치고 나오면 신미성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막 발견한 규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규칙에 내재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한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막 이제 신미성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 신미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 뭐 달팽이에 뭐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는 거에 뭐 또 피보나치 수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뭐 심미적, 즉 아름다움이 있죠.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미술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 어떤 이런 신미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진짜 신미성이 있을까라고 저도 약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작도와 디자인, 이거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이제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지도서를 보면은, 그 중학교 지도서를 보면은 이런 어떤 다른 과목과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트 같은 건데, 자와 컴퍼스로 선을 그리고 색칠하며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중학교 1학년에 뭐 할만 하겠죠? 할만한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시세 10억이다 그러면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했다면 또 이 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심미적 아름다움이 좀 그런 어떤 신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미술에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약간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 또 한번 얘기를 해볼 만 하겠죠.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 수학을 하면서 이산 수학을 할 때 또 배우게 되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암수 한 쌍의 토끼의 나이가 한 달이면 새끼를 낳기에는 아직 어리지만, 그래요, 뭐 한 달이면 아직 어리대요. 나이가 2달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2개월이 되면 이제 뭔가 능력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달 토끼를 낳나 봐요. 한 쌍씩 낳는다고 한다. 엔달 후에 토끼의 마리수는 얼마일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처음에 한 달이 지났어요. 자, 처음에 0달에 토끼 한 쌍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한 쌍을 원 하나로 표현을 할게요. 편의상. 자, 원 하나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지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토끼 한 쌍이 있었어요. 0달. 자, 한 달이 지나면 아직 얘네들은 한 달 동안 뭐 이제 아기를 아직 낳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2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2달이 되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자기 외에 또 한 쌍을 이렇게 낳게 되죠. 그러니까 1, 1, 2가 되겠죠. 2가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달이 되면, 자, 이때부터는 얘는 계속 낳는 거예요. 계속 매달 낳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아직 한 달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달 만에 낳지 못하니까. 자, 4가 되면 얘는 계속 낳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최근에 낳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얘는 이제 날 수 있는 능력이 됐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달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제 여전히 계속 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최근에 낳았으니까 안 되고, 얘는 이제 2달 지났으니까 또 이렇게 되고, 얘도 2달 지났으니까 또 이렇게 되고, 얘는 최근에 낳았으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총 8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6번째 뭐 13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놀랍게도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 두 항을 더하면 뒤에 항이 나오는 이런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규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달 지나고부터 매달 낳는다. 요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막 특징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웃한 두 항은 모두 서로소이다. 놀랍게도 이제 서로소라는 개념은 중학교 1학년 거의 초반부에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서로소라는 건 이제 최대 공약수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이때 최대 공약수를 설명할 때 이제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이 수열은 또 나뭇잎의 배열이나 생물의 성장 등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이 또 이제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녹아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참 이게 아름답다, 뭐 신미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황금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황금비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데 이게 이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이 황금비를 한 선분을 전체 직선과 긴 선분의 비가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비가 같도록 나누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가장 긴 선분이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짧은 선분이 x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또 얘가 긴 선분이고 얘가 짧은 선분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계산해서 이렇게 황금비가 나오는데, 이런 황금비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작품,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밀로의 비너스와 황금비 보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요게 이제 배꼽이죠. 얘를 중심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이 각각 요 황금비, 이게 1.6 정도 됐죠. 1.618이었나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아름답나 봐요.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어쨌든 신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황금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미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수학교육의 발달인데, 이거는 사실 이때 저는 뭐 매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제 또 생각지 않고 있다가 또 이제 또 시험에 실제로 나와버려 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물론 뭐 저는 이제 그 7, 8월 문제풀이반이나 모의고사 때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이제 했지만, 막상 그래도 공부량이 이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이제 순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학교육의 발달. 자, 수학교육의 발달 과정입니다. 수학교육이 사실 이전에 이 수학교육이 19세기 말 전에도 굉장히 신론원에는 많이 적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막 이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수학교육이 어떤 독자적인 학문이 아니고 수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약간 교육적 측면이 가미된 약간 보조 과목 정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서 수학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이 19세기 말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시험 범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뭐냐, 수학의 어떤 부속 과목 정도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세기 말 보면은 어쨌든 이 이전의 수학은 이제 수학 교육이 수학이라는 어떤 부속 학문이다 보니까 막 전공 수학, 여러분들도 이제 전공 수학 하면 막 이제 막 정의 나오고 정리 나오고 증명 나오고 까다롭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의 계속 반복입니다. 무미건조한 반복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전공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어렵고 그럴 텐데, 과연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그대로 지도한다면 어떨 것인가?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런 전공 수학들을 그대로 지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학 교육의 어떤 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수학교육 근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9세기 말부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세기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산업혁명이에요. 역시 역사하고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이 시대상을 좀 많이 반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학교육계에서도 어떤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뭔가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
이게 바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성이 좀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이었는데, 자, 이전까지 교육은 막 진짜 어려운 막 교육이라든가 막 열심히 증명 같은 거 다 시키고, 아까 막 논리성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교육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노동자 계급에서는 단순 계산이라든가 어떤 실용적인 수학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는데 무의미한 수학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또 산업혁명에 의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어떤 상공업계 또한 어떤 이런 실용적인 수학이라는 건 경영이나 경제와도 연결되는 그런 수학, 이런 것들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공 수학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19세기 말 이전에는 전공 수학적 가르침만 했는데 뭐 그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실제로 많이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막 정수론 같은 거 생각해보면 막 정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막 그냥 콘크리트 뚫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뭐 실용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산수학 같은 경우도 뭐 그래요. 뭐 이제 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누가 뭐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실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수학 교육에 대한 논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건 수학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게 이제 기원전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전공수학 원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공수학의 토대를 마련한 거죠. 철저하게 논리성을 바탕으로 두고 공리나 이제 정의, 그다음에 이제 공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한 땀 한 땀 쌓아서 만든 게 유클리드 원론인데, 아주 수학계에서는 혁명이고 정말 어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책이죠. 자, 그렇기는 하지만 이 유클리드 원론식 수업,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런 시대를 보면은 사실 어떤 학문이라는 건 약간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만 했죠. 그리고 정신 도야성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막 논리성이나 엄밀성이나 이런 것만 강조했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실용성이라든가 심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쪽으로만 이제 쏠려 있다는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상의 어떤 생활 의무를 위한, 일반인을 위한 수학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서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유클리드 원론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된다, 아니면 실용성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논쟁의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어떤 사회적 실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아니면 순수한 개념의 사유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원론을 중심으로 이제 수학적 개념을 순수하게 이해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야 된다.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수학교육 현장에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엄밀한 논리적 전개로 어떤 수학을 통해 두뇌를 도야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정신 도야성에만 좀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유클리드 원론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걸 이제 우리 편의상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부응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게 한마디로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걸 중심으로 계속 막 정신도야성, 논리성, 엄밀성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제 산업혁명으로 해서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밀어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선을 위한, 이런 원론 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찔러가긴 했지만, 실용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 찔러는 봤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즉 사회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돼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시험 합격을 위한 그냥 도구만 됐어요. 그냥 수학 잘 이제 배우고 시험 잘 보고, 이런 측면에서만 사용되게 됐죠. 이제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페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학교육 근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올 페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3명의 수학교육학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토대로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당시의 수학 교육이 그래서 매우 비과학적이다. 뭐 사회의 실제와 분리된 이론만을 추구한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점과 비슷하죠. 그래서 뭐 입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과 우수한 전문가를 만드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페리가 말하는 수학 교육에 대해서 엄밀하게 살펴보는 거는 지금 임용수 수학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올 페리부터 시작해서 3명의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요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 한 20년 전인가 이 공통적인 비판을 서술해라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고전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간단하게 훑어보는 식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수학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페리의 수학 교육 개혁에 대한 주요 입장, 이거는 그냥 집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예요. 제가 굳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그래서 뭐 실용성과 유용성,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뭐 자연과학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쓰라고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유클리드 기하에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 뭐 원론식 교육에서 뭐 탈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어떤 내용을 비판했고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페리의 이런 주장은 영국의 수학 교육에 크게 개선에 기여를 했고 독일과 미국 등의 다른 나라 수학 교육 근대 운동의 기폭제가 됐는데, 특별히 독일과 미국에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영국은 생각을 해보면은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의 근본지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이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수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실용적인 수학, 유용한 수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독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어차피 뭐 사람 쓰라고는 기입형에 나오진 않을 테고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독일은 조금 약간 양상은 달라요. 물론 산업혁명이 동일하게 일어나긴 했지만 약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하면 약간 전쟁 같은 거에 좀 많이 휘말린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특별히 과학, 약간 전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수학,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대포가 포를 썼을 때 뭐 계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수학들이 조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산업하고 과학에 좀 포인트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의 어떤 실용적이고 유용적인 수학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및 과학의 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수학에 초점을 뒀다. 이런 느낌을 좀 이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 수학 같은 거를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조해야 할 거를 보면 뭐 함수 개념의 함양, 공간 관찰력의 함양, 약간 좀 실용적이면서도 약간 좀 뭐 굳이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약간 고급 실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뭐 뉘앙스는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그런 진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약간 좀 그냥 일상생활 일반인들의 어떤 실용 수학이라기보다 약간 이제 뭐 실제로 뭐 전쟁에 도움이 된다든가 과학의 발전을 위한 수학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좀 그냥 느낌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기하학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어떤 자연과학적 사고하고도 좀 결합을 해야 되고 미적분과 해석기하 좀 이런 측면이죠. 약간 느낌이 조금 약간 좀 기초 수학을 강조하는 어떤 페리의 입장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연현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국도 약간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당시에 미국은 동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은 이제 전쟁 같은 게 좀 많이 이제 전쟁 같은 거에 연루된 나라들이 좀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간 군수 물자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파는 역할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 어떤 세계 대전까지 거쳐가면서 좀 이제 강대국이 된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급격한 발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돼요. 막 계속 공장 쉴 새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 많이 팔고 많이 이제 돈을 받았을 테니까 경제적 여유도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약간 상공업의 목적에 맞는 실리 실익을 수반하는 어떤 그런 교육. 그래서 약간 독일, 미국, 영국 조금씩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업계산, 실용기하, 항해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제로 물자가 막 이렇게 이동하고 관리하고 경영이나 경제 수학에 좀 많이 초점을 뒀어요. 막 응용 수학 같은 경우도 강조를 했고,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어의 수학교육 개혁에 대한 주요 입장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정리하자면 영국은 약간 좀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실용적이고 유용한 수학들을 강조를 했고, 약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연계되는 어떤 산업 및 과학 중심의 수학,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경영과 관련되는 어떤 상공업의 발전을 위한 수학. 어쨌든 셋 다 보면 알겠지만 세 나라 다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 수학의 어떤 이제 나름의 목적에 따라서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측면들을 생각을 많이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군대 운동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의를 보면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좀 크게 부각시켰다는 건 좀 큰 의의가 있죠. 수학 교육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어떤 전공 수학이라는 어떤 수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부속 학문 정도로서 그냥 전공 수학에서 이제 발견하고 개발됐던 것들이 있다면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 뭐 맞게 지도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자, 어쨌든 독일이나 미국과 영국 마찬가지로 이런 수학을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측면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공 수학을 그대로 지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학생들에게 맞춰서 이제 수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한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실용적인 측면도 부각을 시켰고 심리적인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부터 학생에 맞는 어떤 수학 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봐야 돼요. 지금이야 수학 교육은 항상 학생에 맞게 학생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맞게 이제 지도를 하는 게 이제 당연히 세팅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소수의 특권층만 수학을 했던 거고 뭐 학생들 뭐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전공 수학을 그냥 잘 가르치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막 도형 그리기, 종이 접기 이런 것들도 되게 선구자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이라면 아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냥 합동 조건 요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냥 땡 쳤을 테지만 지금은 교과서 보면은 막 종이 접기도 하고 막 열심히 막 관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에서부터 파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한계도 있죠. 오히려 이제 양극단에 좀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유클리드 원론을 중심으로 논리성이 정말 강조가 됐지만 이제는 극단적으로 논리도 좀 불신하는 경향, 논리적 원칙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이런 측면에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깊이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요게 됐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교재를 마련하는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전개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이게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1900년 딱 들어올 때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1900년 들어오면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런 페리, 클라인, 무어 등을 중심으로, 자, 이 부분은 이제 신론원에 좀 자세히 나오진 않은 건데, 이제 그 수학교육 현대 운동까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나라의 협력을 통해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지만, 아쉽게도 이런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이런 것들이 끝나기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이론적 연구가 아마 잘 되지 못했어요. 아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론1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좀 약간 1910년부터 한 50년까지는 조금 약간 암흑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이게 현대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일단 미국은 세계대전의 중심지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가 좀 약간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그래도 이제 교육의 발전은 좀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듀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거나 뭐 그래도 듀이라는 사람, 존 듀이라는 사람은 이제 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실험 학교가 굉장히,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듀이의 실험 학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신론원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아 제1차 수학과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 학교는 틀에 얽매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이제 교탁과 책상 이렇게 해서 막 틀에 얽매인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자연으로 나가서 막 이제 막 뛰놀다 보면은 뭔가 수학적인 게 나오면 거기서 뭐 수학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배우기를 원하는 것들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은 이때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됐을 것이고, 학생들은 정말 학교가 아주 정말 좋은 곳이었겠죠. 재미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교육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보주의 교육, 이제 듀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은 장점들도 꽤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고, 흥미가 모든 작업의 동기가 되도록 할 것. 그러니까 흥미 위주의 어떤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안내자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긴 하죠. 교사는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4번, 5번 같은 경우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아동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수학을 또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도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점들도 많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 발생한 어떤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57년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구소련, 이제는 구소련이죠.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되는 역사적인 사건.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소련과 냉전 체제에 있던 이 미국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 실제로 뒤처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구소련에 크게 뒤처져 있는 이유를 결국 교육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보주의 교육은 흥미를 느끼고 발달 상황에 맞춰서 교육한다는 점에서 정말 큰 매력은 있었지만, 결국 과학기술력의 바탕이 되는 수학과 과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였죠. 학생들이 흥미 위주의 교육을 한다? 당연히 미적분 같은 거, 막 고급 미적분, 삼각함수의 적분 이런 거 싫겠죠. 이런 거는 거의 잊혀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빠졌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나사를 이때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과학기술 경쟁에 돌입하게 됐죠.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언급을 할 겁니다. 바로 브루너죠. 그래서 브루너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의 과정이란 책이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구소련을 열심히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과학기술력이나 그래서 이제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 손을 댔고 여기에는 수학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에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화 운동의 어떤 요인과 그리고 뭐 어떤 방향성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화 운동의 요인. 자, 역사적인 순서는 그러면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대화 운동 전에 유클리드 원론에 대한 어떤 비판, 그 다음에 근대화 운동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비판, 그 다음에 근대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암흑기, 그 다음에 현대화 운동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어차피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하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중간 과정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현대운동의 요인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이뤘어요. 수학 자체가. 이거를 대충 그래프로 따져보자면 수학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급격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공 수학의 측면에서도 추상대 수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수학이라는 게 고도화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로 추상화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그러나 학교 수학은 여전히 발전하긴 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 수학과 수학 교육의 어떤 갭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수학 교육 현대 운동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1번과 2번 합쳐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그래서 양적으로도 엄청 발달했어요. 20세기에 발전된 수학은 19세기까지 발전된 수학의 양을 그냥 능가해 버립니다. 뭐 상대도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칼 프리드리 가우스께서 정말 열심히 수학을 발전시켰지만 20세기의 발전은 그 가우스의 인생을 걸고 했던 그 발전보다 훨씬 그 양을 능가합니다. 자, 질적으로도 고도의 추상화 그리고 이 집합론의 도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집합론으로 인하여 실수 체계가 깔끔하게 정립이 되고 이제 미적분에 대한 논쟁이 깔끔하게 사라졌죠. 극한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면서 깔끔해졌습니다. 대수적 구조, 이건 여러분들도 안 좋아하시겠지만 군환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열심히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군환체에서 10점에서 12점 정도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현대 수학으로 막 발전하면서 그냥 아주 양적 질적으로 고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다니는 이제 학년은 우리나라는 뭐 6년이고 뭐 다른 나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학교에서 현대수학 내용 중에서 다루기에 가치 있는 내용을 좀 정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 현대화의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발전되는 수학을 결국 학교 수학엔 도입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학생의 입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의 어떤 발달 수준을 고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중고등학교 좀 학교 수학 내용이 시대에도 많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대화를 하면서도 좀 정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현대 수학을 중심으로 발전은 거듭하지만 고전적인 수학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대 수학의 정신을 학교 수학에 도입할 필요는 있었어요. 발전은 뭐 급격하게 하는데 옛날 것만 계속 가르치는 것도 이상하겠죠. 현대 수학은 강력한 응용성. 지금 제가 말한 거의 여기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강력한 응용성에 대처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고 산업도 경제도 따라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응용 범위나 사회적 유용성은 더욱 확대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 교육도 현대화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현대화가 안 되고 옛날에 고전적인 것만 다룰 수도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음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했죠. 즉 이 현대 수학의 개념을 흡수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 인력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수학 교육이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거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진국은 그래서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수학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요인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은 어떻게 됐느냐? 듀돈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 측면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현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대 수학의 내용을 결국 조기에 가감히 도입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예전 것만 계속 가르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현대 수학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학교 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현대 최신 수학들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집합이나 이 집합론도 정말 이게 칸토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무한집합론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함수라든가 확률, 이런 대수도 이제 뭐 군한체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런 측면에서 어떤 대수적 구조 같은 거를 철저하게 지도할 필요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 일찍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도입 안 하고 뭐 계속 시간만 낭비해봤자 어쨌든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일찍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수학의 기본적인 토대, 이 집합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실수 개념을 정립한다든가, 그리고 뭐 미적분의 어떤 극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 수학에서 이 중등이라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등이라는 게 이제 그럼 이제 고등이 빼진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중등은 중고등학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여 다루게 되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낌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집합 개념이나 어떤 대수적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초등학교도 적혀 있잖아요. 이러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일단 이 점은 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군한체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또 통합적으로 다뤄야 되고, 지금 현대 수학은 또 논리적 엄밀성도 굉장히 갖춰지면서 나가고 있어요. 고도로 추상화가 됐고, 이 추상화된 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선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엄밀하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또 안 할 수 있겠는가?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한 논리적 엄밀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은 좀 생각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엄밀하게 규정해야 된다. 자, 이러면은 조금씩 느낌이 이상해지는 게, 예전에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을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를 한 건데, 물론 여기에서는 급격한 현대 수학의 추상화에 대한 어떤 발전 과정을 따라오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역시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과 동일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전통적 교재 정비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 과감히 삭제를 했는데 유클리드기야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막 굳이 막 엄밀하게 막 논리적으로 하는 것들을 열심히 삭제를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리적 엄밀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교수 방법도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발전했거든요. 수학 교육도 그렇고 교육학, 심리학 연구 성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론 원 이론 이제 이론 플러스 첨삭반에서 이제 뒤에 가면은 수학 교육 심리학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는 강하게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많은 부분은 교육 심리학의 발달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도 뭐 피아제의 이론이라든가 브루너의 이론이라든가 비고츠키, 이건 이제 교육학에서도 이제 공유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수학교육 학자들의 이론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피아제 조작적 심리학, 그래서 막 피아제 조작 강조하고 막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루너 대담한 가설,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건 뭐 교육학에는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수학교육에서는 이걸 적용한 이론이 또 있어요. EIS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교육 현대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되는데,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신논 2를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현대 수학을 그러니까 약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간다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삐걱대고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러한 비판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까지 나눌게요. 5번에서 8번은 사실은 뭐 임용수학에서는 좀 관련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뭐 그래도 한번 살펴는 볼 겁니다. 1번,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막 집합 내용도 아까 초등학교 때 도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화, 추상화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것들은 추상화되고 형식화된 내용을 지도를 해요. 장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이제 추상화된 내용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따라오는 학생도 있고 못 따라오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러면 뭐 그냥 따라오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애초에 소수의 특권층을 중심으로 하고 밑에 사람들은 배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건 아니었는데, 수학교육 현대운동에서는 그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소수의 학생들이 대상이 돼버렸어요. 못 따라오니까.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죠. 다른 교과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막 미술 그리고 막 시, 소설, 수필에서도 수학적 내용들을 많이 따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6번, 7번, 8번은 그냥 읽어볼게요. 그래서 현대화 운동은 약간 좀 위에서부터의 운동이었다. 뭔가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교육을 주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냥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그냥 꽂아 내려가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운동이 이게 수학자들이 전문으로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을 했던 때로 돌아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좀 비슷하게 일어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교육학이라는 건 교육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학들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학생들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수학교육학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수학자가 전면에 나선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수학교육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 현대화 교재도 막 현대화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교사인데, 교사를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지원뿐만 아니라 이건 시간도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교사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지금 뭐 아까 유클리드 기하 그냥 다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그런 것들을 뭐 선정해야 되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진 측면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5, 6, 7, 8을 임용해서 쓰라고는 안 나올 테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1, 2, 3, 4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톰의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수학과 대립되는 의미의 현대 수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더구나 학교 수학의 엄밀한 공리적 취급은 타당하지 않으며 집합과 논리의 결합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막 집합과 논리를 막 너무 엄격하게 결합시키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라고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집합의 어떤 연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진짜 막 논리적으로 막 이제 대수적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충분한 걸로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자, 클라인의 비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 적어놨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독일의 클라인하고는 아마 다른 사람일 겁니다. 아마 이게 영어로 적어놔서,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그 클라인 있죠? 그래서 7페이지에 있는 클라인 보시면 일부러 영어로 적어놨어요. 7페이지의 클라인이 독일의 클라인이에요. 근대화 운동의 클라인을 보면은 영어가 다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역시 이렇게 영어를 적어놔야 돼요. K-L-E-N-E-I-N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클라인이냐 현대운동 비판한 클라인이냐 다른 사람이에요. 자,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잔인은 왜 덧셈을 못하는가, 이 책에서 현대운동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수학, 보통 세수학을 이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을 세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새로운 수학이라는 뜻인데, 이런 세수학 운동하고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적으셔도 기입형으로 나왔을 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학교육을 개선을 했을까?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더 가까워지게 했을까? 확실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은 더 수학에 멀어졌을 수도 있겠죠.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는 현재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세수학이 지도되는 교실입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게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냐? 당연히 학생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둘 다 계산하면 5니까 중학교 1학년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답이 틀렸다. 꾸중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9 더하기 2는 11인가? 아주 학생들에게는 물음표밖에 나올 수 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9 더하기 2는 11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질문하느냐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학생은 그래도 충성스럽게 9와 1은 10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 1이 더 있으므로 11입니다라고 그래도 열심히 교사의 이제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틀렸다. 정답은 다음과 같다. 2의 정의에 의하여 2는 이렇게 쪼개지고 덧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함으로 이렇게 되고 10의 정의에 의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밀한 논리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중학교 1학년 지도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좌절은 물론 전통적인 수학교육 애로의 복귀를 초래한 것은 아니며 현대화 운동의 좌절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서 좌절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의 복귀를 초래한 것은 아니며 그래도 발전적 건설적 측면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은 아니었고 단지 어떤 정말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 수학을 좀 따라가고자 하는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학자들은 무엇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는가, 뭔가 수학 교육의 가치의 근원적 의문이 심각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 중1 지도서에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이냐?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지 않고요. 오늘날엔 이렇게 지도합니다. 2 더하기 3, 3 더하기 2는 어떠한 덧셈의 계산 법칙이 사용되는가. 먼저 계산 법칙에 해당하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지도하고요.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도 지도를 합니다. 이 정도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계산 법칙들을 물어보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2 더하기 3은 왜 3 더하기 2냐 뜬금없이 얘기하면 그냥 뭐 계산해서 5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식을 보여주고 이때는 어떠한 계산 법칙이 사용됐는가, 이렇게 이제 수정돼서 지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왜 9 더하기 2는 11인가? 이 계산은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9 더하기 2는 그냥 11 그냥 계산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문점일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도 이런 추상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표현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은 여러모로 비판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현대화 운동에 의해서
새로 도입된 수학적 개념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저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장래에 수학을 하기 위한 소수의 학생들만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산 능력마저 대부분의 학생은 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반에 30명이 있으면 두세 명만 쫓아가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계산 능력도 안 되죠. 즉 논리적 엄밀성만 추구하는데 뭐 계산 능력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촉발됐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즉 기본 기능을 찾아 교재로 재구성을 했으며 행동적 목표와 지필 계산을 강조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행동적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 학생이 예를 들어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덧셈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적 목표를 통해 달성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급을 위한 최소 학력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역시 이것도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왜냐하면 기본 기능을 강조하니까 아까 30명의 교실에서 대부분 한 27명, 8명은 따라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수준 높은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감소했어요. 진짜 다각도로 복잡한 문제 해결 그런 것도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고 기본 기능, 기초 계산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느낌적으로 수학교육 현대운동은 여기에 있어요. 너무 약간 좀 극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대충 현대운동이라고 하면 논리적 엄밀성 강조하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얘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은 너무 또 이쪽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수한 학생들이 좀 저하가 되고 현대운동의 부작용은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교육은 얘를 폭넓게 반영을 해서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교육의 어떤 국제적 동향은 이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교육이 나오면서 정립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1980년쯤에 이제 일어난 것인데 이때 어느 정도 국제적인 동향은 안정화가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수정되는 정도로만 됐어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우리나라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딱 나오고 나서 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현재 제8차 교육과정은 없어요. 개정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1980년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자, 기본 기능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현대화 운동에 따르는 소수의 학생들만 데리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기초적인 것만 했다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자, 그래서 기본 기능의 범위를 약간 좁은 의미의 계산 기능에서 이제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하자. 즉 문제 해결을 비롯한 폭넓고 고차원적인 기능으로 확대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다양하게 이렇게 10가지가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NCTM이라고 나중에 이제 NCT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종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NCTM이 1980년에 학교 수학을 위한 제안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의 강조 좀 약간 폭넓게 좀 들어가는 거죠. 계산 기능보다 폭넓은 기본 기능을 강조를 했고 이제 폭넓은 문제 해결에 따르는 공학적 도구, 컴퓨터와 계산기 같은 공학적 도구. 그냥 공학적 도구는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약간 좀 전자, 공학, 전기 이런 거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계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수학 교육의 좀 고차원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수를 다룰 때나 문자에 대한 식을 다룰 때나 대수적인 계산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폭넓은 이제 그런 기본 기능이 딱 어떤 문제 해결력으로서 정립이 되면서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으로 우리는 딱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안의 핵심은 1980년대 수학 교육은 결국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신논원 이론 플러스 첨삭반에서도 이제 3단원의 문제 해결 교육론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국제적인 수학 교육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5차 수학과 교육과정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답안까지 얘기를 하고 여기 모범 답안이 살짝 있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안 본 걸로 칩시다. 모범 답안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쉬는 시간에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고 한 타임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